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59페이지 내용 볼게요. 자, 외국 자본주의의 이제 중국 진출에 대항해서 양극파는 민족 자본과 민간 기업을 육성하기에 힘을 쏟아 반간방민의 간독 삼판. 그러니까 이제 간에서 감독하고 민간에서 그 뭐냐 자본을 대고 이제 운영하는 그 새로운 기업을 육성해 나갔다. 또한 이용장은 중국의 해운업을 이제 독점하고 있던 외국 기선회사와 이제 경쟁할 목적으로 상해의 기선회사인 윤선 초상국을 이제 그 창립하였다. 또 1890년대까지 대만의 기흥탄강, 지계성의 개평탄강, 흑룡강성의 마카공강, 호북성의 대하철강 등을 열었고 방직 공장도 각지에 건설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최초의 철도가 당산과 서학장에서 사이에 건설됐다. 그래서 중국 철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일본이나 뭐 한국의 철도 건설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그 동아시아 교과서 있죠? 이 동아시아 교과서도 있고 지금 이제 동아시아 역사 기행 관련된 내용이 또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나온 동아시아 역사 기행 관련된 내용에서도 있는데 동아시아 역사 기행이 저 두 종인 줄 알았더니 요번에 나온 거 보니까 여섯 종이 더 늘었다고 네 종이 더 늘어 여섯 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그거를 이제 찾아서 다운받아서 다시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기업은 대부분 반간반민의 성격을 가진 간독 상파에 이제 운영되었고 창업 초기에는 거액의 국가 자금이 투자되고 양극파 고관이 추천한 관료가 기업을 운영했으나 후에 민간으로부터 자본을 모집해서 거액을 투자한 상인들 경영을 맡기고 그거 국가는 이들 상인을 보호 감독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독이었다가 나중에 상판, 간독 상파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인제 그 투자한 상인은 상해 등재 계약쟁에서 자본을 직접 매판 자본가. 자, 요게 이제 매판 자본가가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 매판 자본은 원래는 이제 서양 상인들을 대신해 갖고 그 이제 국내에 그 자본을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자본가들을 매판 자본가라고 하는데 자, 이때 대표적인 저가 그 매판 자본가가 절강자본 관련된 내용. 4.11 쿠데타를 때 이 절강자본들이 이제 장개석과 결합해서 이제 4.11 쿠데타를 일으켰고 이 외판자본가의 입장 그 평가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서양 제국주의의 어떤 주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해서 평판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매판자본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2년 전인가요? 거기 기출문에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저 심화학습에서 한번 측면에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판 자본가하고 예, 이 서양인들이 세웠던 양행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에 관련돼서 중국하고 중국 써야 되겠네.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
그 예전에 이 매판 자본가들 역할 관련된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역 중개, 금융 담당, 현지 관리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악을 해 두시고 양행하고 매판 자본이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중국의 매판 자본가와 양행에 관한 설명 및 사료 내용을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전문입니다. 중국의 매판 자본가 마이반즈벤자와 서양인의 양행은 19세기 중반 아편 전쟁 이후부터 20세기 초까지 중국의 대외 무역과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생 관계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서구 자본의 중국 진출을 위한 도구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상세 설명 1. 양행이란 양행은 서양 상인들이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나 상사를 의미합니다. 서양 시안의 상행이라는 뜻이죠. 아편 전쟁 이후 체결된 난징 42 등을 통해 중국의 항구가 강제로 개항되자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구 열강의 상인들이 대거 중국으로 몰려와 상하이나 광저우 같은 개항장에 자신들의 회사를 세웠는데 이것이 바로 양행입니다. 대표적인 양행으로는 영국의 자딘 매터슨, 이허 영항, 덴트 앤 코, 버순 영항 등이 있으며 이들은 초기 아편 무역부터 시작해 차, 비단, 면제품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하며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매판과 매판 자본가란 양행은 중국 시장에 대한 정보, 언어, 상관습, 유통망 등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양행에 고용되어 이들의 중국 내 사업을 대리하고 중개해주던 현지 중국인 대리인을 매팟, 말반, 컴프럴이라고 합니다. 역할과 기능, 무역 중개, 양행을 대신해 중국 상인들과 상차, 비단 등 구매 및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 담당, 거래 대금을 관리하고 중국식 환어음을 처리하며 사실상 양행의 재무 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정보 제공, 시장 동향, 상품 가격, 관료들의 움직임 등 고급 정보를 양행에 제공했습니다. 현지 관리, 중국인 직원을 고용하고 관리하며 복잡한 통관 절차나 관료와의 교섭을 도맡아 처리했습니다. 매판은 양행으로부터 높은 고정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거래에서 일정 비율의 수수료헌을 챙기고 자신에게 보증을 선 중국 상인들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받으며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이렇게 축적한 자본으로 스스로 은행, 공장, 운송업 등에 투자하며 근대적 자본가로 성장한 이들을 매판 자본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중국 최초의 근대적 자본가 그룹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둘의 관계와 의양행과 매판 자본가의 관계는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예속적이었습니다. 상호 의존성. 양행은 매판 없이는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거의 불가능했고 매판은 양행의 자본과 신용을 등에 업고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예속성. 그러나 구조적으로 매판은 양행에 고용된 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부와 지위는 전적으로 서구 자본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활동은 결과적으로 중국 시장을 서구 자본에 예속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매판 자본가는 중국의 근대화를 이끈 선구자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외세의 빌부터 민족의 부를 유출한 앞잡이라는 비판적 평가를 동시에 받습니다. 사료 1. 매판 정관잉의 성스위연, 유명한 매판 자본가이자 사상가였던 정관잉은 자신의 저서에서 매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내부자의 시선으로 매판의 본질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오픈코 원문, 양상之货皆归我签무역, 华商之货亦归我贩运。故此买办者大都写外洋之事，以蒙蔽官长，侵蚀内地之利权。오픈 쿼트 해석. 서양 상인의 화물은 모두 우리의 중개에 따라 거래되고 중국 상인의 화물 또한 우리의 중개를 통해 운송된다. 그러나 이 매판이라는 자들은 대부분 서양의 세력을 등에 업고 관리를 기만하며 국내의 이권을 침해하고 잠식한다. Close quote. Open quote. 사료 해설. 이 글은 매판이 중국의 대외 무역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정관잉은 매판이 외세의 앞잡이 역할을 하며 국가의 이익을 해치는 행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습니다.
이는 매판 자본가 가진 이중성, 근대성, 예속성을 스스로 고백하는 대목입니다. 사료 2. 영국 상인 로버트 포춘의 기록. 19세기 중반 중국을 여행한 식물학자이자 상인인 로버트 포춘은 그의 책 Two Visits to the Tea Countries of China에서 매판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오픈 쿼트, 내용 요약. 광저우에 있는 모든 외국 상관, 매판이라 불리는 중국인을 고용한다. 그는 상관의 모든 중국인 하인을 관리하고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며 주인의 돈을 책임진다. 무엇보다도 그는 주인이 판매할 상품의 안전성과 구매할 상품의 품질에 대해 보증을 선다. 그의 보증이 없다면 사실상 어떠한 큰 거래도 이루어질 수 없다. 클로즈 쿼트. 사료 해설. 이 기록은 외국인의 시각에서 매판이 없으면 중국 무역이 불가능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매판이 단순한 통역이나 중개인을 넘어 거래의 신용을 보증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양행이 왜 매판에게 그토록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생생한 증언입니다. 클로즈 쿼트. 자, 그래서 매판 자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간독 삼판 기업은 거대한 이제 외국 자본주의 압력에 맞서서 취약한 중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부터 세제상의 특혜와 간물, 간용약품, 그러니까 국가에서 필요한 이제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 있죠. 이걸 납부한 영업 독점의 특권을 누리면서 운영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양호운동이 이제 그 뭐냐면 역사 성격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양호운동의 의의와 그다음에 한계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양호운동은 이제 한계는 청포전쟁이나 청일전쟁을 통해서 노출됐죠. 이 전쟁 과정에서 이제 양호운동의 비효율성이 노출되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동시에 진행했던 메이지 유신하고 또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제 이론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 양호운동 일어날 때 그 당시 일본에서 어떤 운동이 근대화 개혁이 있었나 물어본 적 있어요. 메이지 유신.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동시대에 그런 그 개혁 운동이 중국과 일본에 동시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양원도의 한계성과 메이지 유신의 성공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이 청일전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계 측면에서 이제 기억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정통적인 농업사회를 지향한 거지 근대적 상업국가를 지향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체 서양이나 피상적 모방만 했다. 그다음에 앞에서 이제 언급한 그 이제 지도력의 문제 이게 관련된 내용이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되게 이제 비효율적이고 개인적이고 분산적이었죠. 그래서 중앙 집권하던 세력들이 한 게 아니라 지방 관료들 중심으로 했다는 거. 그리고 또 간독 삼판의 문제점.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이윤이 전이돼 근데 어디에 전이냐면 새로운 사업에 전이된 게 아니라 토지에 그러니까 이윤이 전이되지 않고 토지에만 이제 이렇게 재투자됐던 거죠. 새로운 사업에 이윤이 전이되지 않고 토지에 다시 투자했기 때문에 산업을 이제 재생산할 때 한계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한계 부분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한의종 내용은 뭐 그냥 구질구질하게 이제 적혀 있는데 여기는 딱딱딱 해갖고 적혀 있어갖고 요약해서 외우기는 좋더라고요. 예, 저희 신동계 내용이요. 그래서 요 부분이 기출에 한 세네 번 나왔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야. 한계 부분이. 그래서 제가 따로 이제 쉬는 시간 동안 요걸 이제 좀 정리를 이제 이렇게 제가 한 건 아니고 재민이한테 시켜가지고 한번 관련된 한계 내용 관련된 내용 중체성의 의미와 한계 관련된 내용을 한번 사료를 좀 이렇게 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은 이제 좀 심층 학습을 좀 해보게 할게요. 봅시다. 자, 해당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상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이 앞부분은 이제 신동기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 뒤에는 이제 상세 설명, 그리고 관련된 해설, 사료 해설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다음은 요청하신 양무운동 관련 이미지 속 텍스트에 대한 설명과 사료를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전문입니다. 중국의 매판 자본가 말반资本자와 서양인의 양행양흥은 19세기 중반 아편 전쟁 이후부터 20세기 초까지 중국의 대외 무역과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공생 관계였지만 그 앞부분은 본질적으로는 지금 서구 제가 자본의 잘못 중국 설명한 거고, 진출을 위한 그 도구적 제시된 내용부터 성격이 보시면 될 것 강했습니다. 같아요. 여기 앞에 있는 내용을 제가 좀 제시된 내용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픈 쿼트 양무운동을 추진한 세력들은 서구의 군사적 위협을 인식하고 중화적 천하질서 텐시아츠쇼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중체서용 디시용을 내세웠다. 그러나 양무운동의 추진 주체는 봉건 관료 또는 매판 관료 세력이지만 그들은 청의 전통적 관료와는 달리 태평천국 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성장한 지방 관료 세력이었다. 따라서 그들은 무너져가는 청조의 통치 조직을 재건하여 봉건 왕조 체제를 유지하려는데 주된 개혁 목표를 두었고 이것은 양무운동의 한계이기도 하였다. 한편 양무파 관리들은 정부 내에서 권력을 장악하지 못하였고 정부 내에선 극히 일부의 진보적 관료를 제외하면 여전히 보수적 관료가 중심이 되었다. 특히 서태후의 교활하면서도 이기적인 섭정은 양무운동의 성패보다는 이 운동이 자신의 권력 유지에 도움이 되느냐에 정책 추진이 변화무쌍하게 달라졌다. 이것은 결국 양무운동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양무운동은 이렇게 정책적인 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중앙정부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도 못하였다. 같은 시기에 일본의 메이지 유신, 밍즈 웨이시팔은 그 주체가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고 추진하였던 중앙의 개혁 세력이라는 사실과 비교할 때 운동의 성격이 보다 분명히 드러난다. 상세 설명 제시된 내용은 양무운동의 핵심 이념, 추진 주체의 성격과 그로 인한 명백한 한계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 양무운동의 명분과 한계, 중서용, 중티시용. 중체서용이란 중국의 전통적인 학문과 사상을 본체로 삼고 서양의 과학기술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청나라의 정치체제, 사회구조, 유교적 가치관 등 근본은 그대로 둔 채 서양의 군사기술, 공업기술 등 피상적인 부분만 받아들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서구 열강의 군사력에 충격을 받은 양무파 관료들이 보수파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내세운 타협적인 명분이었습니다. 근본적 한계 본문이 지적하듯 이들의 목표는 무너져가는 청조의 통치 조직을 재건하여 봉건 왕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양의 근대 기술은 그들의 정치, 사회, 경제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나온 산물인데 그 시스템은 외면한 채 기술만 가져오려 한 것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는 단순한 기술 모방에 그치게 만들어 양무운동 실패의 핵심 원인이 됩니다. 2. 추진 주체의 성격, 중앙이 아닌 지방 세력. 태평천국 운동 진압 과정에서 성장 양무운동을 이끈 이홍장, 증국번판, 좌종당 등은 청나라의 전통적인 중앙 관료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편 전쟁 이후 혼란기, 특히 태평천국의 난을 진압하기 위해 각자 지방에서 상군, 회군과 같은 강력한 사병 집단을 조직하며 성장한 지방의 한인 실력자들이었습니다. 권력의 한계 이들은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앙정부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본문이 지적하듯 정부 내에서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청나라 조정의 중심부에는 여전히 만주족 황실과 이들의 개혁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보수적인 만주족 및 한인 관료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양무운동은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이홍장의 북이암, 좌종당의 서북 10배 등 각 실력자의 세력권 내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락 3. 최고 권력층의 방해.
서태후의 이기심 본문은 서태후의 역할을 네.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그녀는 청나라 말기 약 50년간 최고 권력자로 군림하며 자신의 권력 유지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양무운동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수단, 신식군대, 재정 수입 등으로 이용할 때는 지지하는 척했지만 운동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예산이 자신의 사치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가차없이 방해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는 북양 함대의 해군 예산을 유용하여 자신의 여름 별장인 이화원을 재건한 일입니다. 이는 결국 청일 전쟁에서 북양 함대가 포탄 부족 등으로 패배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최고 권력자의 근시안적 태도는 양무운동이 일관성을 잃고 표류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 메이지 유신과의 비교. 본문의 마지막 문단은 양무운동의 성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구분 청나라 양무운동, 일본 메이지 유신 쾌항이 잃고 추진 주체, 지방 실력자, 중앙 권력을 장악한 개혁 세력, 개혁 범위, 군사, 기술 등 일부의 한정,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반 급진적, 혁명적, 중앙정부, 비협조적, 보수파 중심, 개혁의 총본산, 천황 중심의 중앙 집권. 결과 실패, 청일전쟁 패배로 한결소 단기간의 근대 국가 수립. 자, 여기다가 이제 청나라 양무운동이 좀 이제 실패했던 배경은 메이지 유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중하급 사무라이 계층들이 이제 주도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득권이 좀 약한 세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감하게 이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청나라 양무운동을 추진 주체들은 보수적인 신사 계층들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이 기득권이 있잖아. 사회, 정치적, 경제적 기득권이 있다 보니까 가감한 개혁에 하는 데는 약간 그냥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본의 메이지 유신은 막부라는 기존 지배 체제를 무너뜨린 세력이 중앙 권력을 완벽히 장악하고 위로부터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양무운동은 낡은 체제에 발목이 잡힌 채 불완전한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관련 사료 제시, 사료 1. 장지동의 권학편,劝쉐편, 중체서용의 논리. 양무운동 말기에 그 이념을 집대성한 장지동의 글입니다. 오픈 쿼트. 원문. 참고로 이 양모운동의 이제 그 추진 중에 이 장제동의 역할이 상당히 좀 크거든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만 나왔는데 여기 잠깐 이제 보면 여기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양모운동의 중체 소용론의 기반이 됐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 장지동이에요. 그래서 해국도지에 있는 이런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중체 소용론을 내세웠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장지동 관련된 내용은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중체 소용이라는 걸 개념을 제시했다. 그 기원이 됐던 것은 그 해국도지에 있는 내용이었다. 사이장기라는 내용이죠. 예,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세요. 예, 계속 읽어볼게요. 修学为题，心学为用，不是偏废。Open quote. 해석. 옛 학문 중국의 유교 등을 본체로 삼고 새로운 학문 서양의 과학 기술을 작용으로 삼아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Close quote. Open quote. 사료 해설. 이 구절은 양무운동의 핵심 이념인 중체서용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중국의 전통과 정신은 지키되 서양의 기술은 도구처럼 빌려 쓰자는 논리입니다. 이는 개혁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 질서를 바꾸고 싶지는 않았던 당시 지배층의 보수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사료리. 보수파 관료 웨잉워런의 상소, 개혁에 대한 반대. 1867년 서양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 설립에 대해 강경 보수파였던 웨인이 올린 상소입니다. 오픈 쿼트. 원문 立国之道上礼义不上权谋，根本之图在人心不在技艺。以中国之大，而不思以礼义为本，而专因奇技淫巧，是其本而从末也。Open quote. 해석. 나라를 세우는 도리는 예의 리의를 숭상하는 것이지 권모술수를 숭상하는 것이 아니며 근본적인 계획은 인심에 있는 것이지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같은 대국이 예의를 근본으로 삼을 생각은 않고 오랑캐의 기이한 기술 따위나 숭상하는 것은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쫓는 것입니다. 오픈 코 사료 해설. 이 상소는 양무파가 직면해야 했던 중앙 관료 사회의 극심한 보수적 저항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서양의 기술을 기이하고 음란한 재주, 기지인처로 폄하하며 이를 배우는 것 자체가 중화의 정신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세력이 중앙 권력을 쥐고 있었기에 양무 운동은 큰 추진력을 얻기 어려웠습니다. Close quote. 요청하신 내용 전체를 요약 없이 원문 그대로 그래서 구성하였습니다. 양로운동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한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일본의 메이지 유신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 있고 동아시아 이제 그 이렇게 청일 전쟁, 청불 전쟁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이 메이지 유신 건너뛸게요. 예, 볼 내용도 없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그 탈천 현상을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탈천 현상. 그래서 중화 어떤 그 중국 중심의 어떤 중국 중심의 어떤 그 질서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청포 전쟁이나 청일 전쟁 등등 대만 사건을 통해서 예전에 이제 조공국이라고 생각했던 오키나와나 그다음에 베트남, 조선이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 중국 중심의 어떤 중화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사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역사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청일전쟁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뭐냐면 청나라와 일본의 역사뿐만 아니라 조선의 역사도 이제 연결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들 보면 한중일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런 부분이 이제 근현대사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좀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은 한의종 내용을 이제 좀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의종 할 때 범법 자강 운동 하기 전에 그 전에 그 그러니까 양우 운동 하기 전에 그냥 뛰어넘는 게 있어요. 예. 태평천국 운동 하기 전에 태평천국 운동 하기 전에 약간 도중에 제가 건너뛴 부분이 있거든요. 요 여기 이제 여기 요 부분인데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탈천 형상, 그러니까 중화 제국 질서의 붕괴 형상을 이제 좀 볼게요. 예. 몇 페이지냐면 한의 중에 291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때 이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 사건들에 관련된 그 조약들이 맺어져요. 예. 그래가지고 이 조약 체계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인데 아쉽게도 한의중이나 신동계는 조약 내용이 그렇게 많이 적혀 있잖아. 간략하면 요약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사화사에도 뭐 그렇게 적혀 있진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동아시아 침탈 관련된 뭐 동아시아 사료 관련된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해 드렸거든요. 그 책 두 권으로 구성된 책인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적혀 있어요. 예. 근데 이거 내용까지 다 보기에는 되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지금 AI 강의를 해 갖고 그 관련된 사료들을 계속 이제 올리고 있거든요. 예. 보는 분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조회수가 지금 뭐 2 회, 3 회밖에 안 돼 있어 갖고 그런데 계속 올릴 거예요. 나중에 계속 볼 분들이 있어 가지고 올릴 텐데 최근에 들어가신 교수님들 보면요. 이게 조약 관련된 내용을 많이 내요. 근현대사 관련돼서. 예. 그래서 그 조약 내용을 잘 모르면 아무리 한의중이나 신동계 내용을 파악해도 매칭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를 좀 쉽게 냈어요. 근현대사 부분을. 근데 어 전반적으로 4-5년 동안 그 기출문제 분석을 해 보면 조약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분석하고 넘어갈 필요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찾아 가지고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좀 파악을 하고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볼게요. 자, 중국을 둘러싼 국제 관계 변화 가운데 과거 중국의 조공을 바쳤던 일본은 자, 과거에 중국의 조공을 바쳤던 일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조공 채권 관계가 계속 우리나라처럼 지속적이지 않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계속했고 그때 이제 뭐 명나라하고 무르마치 막부 간의 갑암 무역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냐면 조공채권 관계가 끊어졌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가운데서 이제 얘기하는 거고 예전에 인제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단속적이었고
지속적이지 못했다. 일본과 이 중국과의 조공 채권 관계의 특징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일본은 중국과 근대적인 조약이었던 청일수 조교와 통상장정을 체결했다. 요거는 이제 만국공법에 입각한 거죠. 만국공법.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은 동등한 입장에서 이걸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관련돼 갖고 나중에 그 뭐냐면 시모세키 조약 이후에는 그 동등한 관계가 바뀌거든요. 그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청인수 조교와 통상장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요 관련된 내용을. 잠깐만 여기 있어. 어디 있어? 어, 잠깐만요. 제가 요거를 하나 띄워놓고 하겠습니다. 아, 책을 하나 띄워놓고 할게요. 지우고 하다 보니까 불편하거든요. 이게 몇 페이지야? 291페이지요. 야,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청일수 조교 관련된 원문 내용이 그 밑에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쭉 보면 있는데 이게 왜 이러나? 어허, 이게 여기 나왔네. 잘못 눌렀나? 자, 여기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청일수 조교를 이제 일본하고 청나라가 이제 서로 맺었는데 1871년 9월달에 맺었어요. 그래서 청나라 이용장과 일본의 이제 우나미치가 이제 맺어진 탱징에서 체결된 조약인데 이 조약의 의미를 보면 중국과 일본이 역사상 처음으로 서양의 국제법 원칙,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맺어진 근대적으로 평등한 조약이었다. 자, 이때 이제 일본의 입장 볼 때는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근대 국가 전환을 서둘렀던 일본은 서구 열강과의 맺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는 걸 최우선 가져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수도 문명국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첫 단계로서 그 당시 문명국이라는 건 서양이라는 국가의 입장을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국공법에 입각해서 그 당시 청나라 대등한 관계를 말해서 정통의 조공치권 관계를 청산하고 싶어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당시에 이제 청나라하고 이제 조공치권 관계를 맺은 건 아니죠. 근데 무르마치 막부 때 그 맺었던 게 있기 때문에 이등을 버리고 이제 새로운 그런 국제법에 입각한 그런 관계를 이제 추구를 했던 거고, 자,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아편 전쟁 이후에 서구 열강에 시달렸던 이 청나라는 일본의 이제 근대화에 주목되면서 경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청나라 일본은 서양 열강과 다르게 취급해서 하고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을 관리하고 동양 간의 어떤 그 연대를 깨우는 입장에서 이제 한 거야. 내 편을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1조에 보면 주권과 영토 보존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2조는 상호 협조와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영사 재판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영사 재판권을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상호적이라는 거예요. 상호적. 예. 그러니까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어요. 한쪽이 없는 게 아니라 한쪽은 양쪽에 있기 때문에 평등한 관계죠. 양쪽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뭐냐면 그 평등한 내용이다. 네, 서로 간에 평등한 입장에서 이제 했는데 이런 것들 관계가 청일 전쟁 이후에 시모노세키 조약 이후에 깨지게 돼요. 예. 그래서 시모노세키 조약에 이제 후에 얘기했지만 청일 통상 항해 조약인가? 요거 내용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료 내용만 한번 검토하고 또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예.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청일수 제시하신 문장의 청일되어 맺은 근대적이고 평등한 조약이다. 이를 위해 스스로가 문명국임을 일본의 빠른 근대화에 주목하며 조약 원문 핵심 내용 및 해설 조약은 총 18개 조항과 통상장정 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조약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 평등과 불침범의 원칙 Open quote 大国大本国 relations 与盾合一永远不绝其所属邦土以各以礼相待不可有侵略以独永久之好 Close quote 해석 대청국과 대일본국은 이후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우위를 다져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한다. 그 소속된 영토에 대해서도 각기 리로서 서로 대우하며 조금이라도 서로 침범하거나 월권하지 않음으로써 영원한 우호를 돈독히 한다. Close quote. 해설. 이 조항은 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상호 존중한다는 내용으로 서구 열강과 맺었던 불평등 조약엔 없던 완전한 평등 관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국이 전통적인 상하 관계 조금 공식적으로 청산하고 근대적 국가 관계로 전환했음을 선언하는 핵심 조항입니다. Chart 제2조 상호 협조의 의무 Open 그러면 两国基金通好，所有文艺各用本文字，期间会有难所接触，准用汉文清楚译出，以资参酌。日后两国倘有与他国不和之事，一经召之，必须彼此相助，或从中三为调处，以敦友谊。Close quote. Open quote. 해석. 양국은 이미 통교하였으니 모든 공문서는 각기 자국의 문자를 사용한다. 그중 혹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한문으로 명확히 번역하여 참고 자료로 삼는 것을 허락한다. 이후 양국 중 한쪽이 다른 나라와 불화가 생길 경우 일단 통지하면 반드시 서로 돕거나 중간에서 원만하게 조정하여 우위를 돈독히 해야 한다. 자, 요 문장을 좀 보는데 일단 통지하면 반드시 서로 돕거나 그 중간에 원만히 조정한다. 어디에 많이 들었던 소리죠? 예, 거중 조정의 원칙. 예, 그래서 이 거중 조정의 원칙은 우리는 이제 그 당시 조미 수호통상 조약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도 보여요. 예, 그래서 이용장이 조약 맺을 때마다 각국 조약을 맺을 때마다 이 거중 조정의 원칙을 꼭 끼워넣고 그러고 했거든요. 그걸 이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하고 맺을 때도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있는 거중 조정의 원칙을 다 집어넣었어요. 예. 조용 통상조약이나 뭐 하여튼 그 청나라하고 중재했던 그런 것들 다 요 조약들이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이제 부각이 됐던 것은 여기에 필수적으로 하는 필이란 말이 들어갔게 되는 거야. 의무사항처럼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부각이 됐긴 했는데 이 거중 조정 내용은 뭐냐면 이용장이 추진했던 조약에
공통조약이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예. close quote, open quote, 해설. 이 조항은 일종의 상호 방위 및 중재 조항입니다. 한 나라가 제3국과 분쟁이 생길 경우 다른 나라가 도와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이는 청나라가 일본을 서구 열강에 대항하는 우호 세력으로 묶어두려는 의도였지만 훗날 1874년 타이완 출병 사건이나 조선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에서 이 조항은 사실상 지켜지지 않으며 유명무실해집니다. Close quote 제8조, 제13조 상호 영사재판권 Open quote 원문 요약两国人民在对方口岸发生词讼、交涉等事，均归各本国管事官查办。 Open quote 해석 양국 국민이 상대 국가의 계항장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분쟁을 일으킬 경우 자국 영사의 재판을 받는다는 치외법원권을 상호 인정한 조항입니다. Open quote 해설 이는 불평등 조약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조항이지만 청일 수호조규에서는 상호적 reciprocal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청나라는 서양에 일방적으로 내주었던 영사재판권을 일본과 주고받음으로써 형식적인 평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이를 통해 청나라로부터 영사재판권을 인정받음으로써 서구 열강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명분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클로즈 콧. 차슈락 조약의 의의와 영향. 긍정적 의의. 아시아 국가들끼리 서구 국제법 체제하에서 맺은 최초의 평등 조약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큽니다. 이는 동아시아의 국제관계가 전통적 질서에서 근대적 질서로 재편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 문명국으로서의 자격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청나라도 이를 통해 서양과 달리 동양 국가 간에는 평등 조약이 가능하다는 외교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재된 갈등과 한계. 조약의 평등한 문면이면은 양국에 서로 다른 동상이몽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조약을 통해 일본을 통제하고 동아시아 질서, 화이 질서의 재구성을 꾀하고자 했음. 일본, 이 조약을 통해 서양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조선과 대륙으로 진출할 명분과 기반을 확보하고자 함. 결국 이 조약이 만든 평화적 관계는 오래가지 못하고 양국은 타이완과 조선 문제를 둘러싸고 점차 대립하다 청일전쟁 1894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청일 수호 자, 그래서 내용을 이제 봤고요. 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1871년 그 청일 양국의 조공을 받았던, 그래서 이제 요걸 유구가 이제 오키나와죠. 오키나와 양절체제론이라고 해요. 양절체제론. 양제체제가 뭐냐 하면, 오키나와는 예전에 이제 명나라나 이제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는데, 그 17, 18세기 넘어가면서 사스마 편의 통제를 받게 되죠. 근데 이 사스마 편은 그 당시 오키나와를 자기 영토를 만들지 않고, 일본 영토를 만들지 않고 살려는 뒀어. 오키나와 왕국을. 왜? 청나라와 조공채권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냐면 오키나와 살려. 왜냐면 일본이 직접 그 당시 청나라 조공채권 관계를 맺지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키나와를 살려둬서 조공채권 관계를 이제 맺게 해서 중국의 문물을 이렇게 이제 가지고 오려고 살려를 뒀는데, 자, 이때 이제 그 메이지 유신 이후부터 유구를 이제 직접 통치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뒤에 얘기지만 오키나와 현으로 개편을 하고 그 유구 왕국을 이제 뭐냐면 멸망을 시키죠.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청해 양국의 조걸 같은 유구의 이제 포로민들, 그러니까 오키나와 포로민들이 대만의 토착민들에게 살해된 사건이 나요. 이걸인데 대만은 예전부터 고산족이라고 해서 폴리네시아 계통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이 그 당시 이제 그 오키나와인들이 이제 여기 대만에 뭐 이렇게 뭐 어업을 하거나 해갖고 이제 잠깐 체류를 했는데, 그때 이제 공격해서 이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청일수호 조교 비준을 위해 북경을 방문했던 일본 관리는 요 관련 토착민들 처벌 요구해요. 근데 이제 청조 이용장은 이 토착민이 하회 지민, 그러니까 그 우리 청조 밖에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너희들 이제 뭐냐면 책임을 저희 처벌 못하면 우리가 직접 하겠다. 그래서 직접 톱창민을 징벌하겠다는 구시다대 대만의 원정군을 파견하죠. 그래서 청주에서는
일본과의 무력 대결을 위한 준비태세를 갖췄다가 상대적 군비가 열세간 분석이 나오니까 한 발 물러나게 돼요. 그래서 일본군의 출병을 정당한 행위를 인정하고 살해된 유구민에 대한 보상과 대만 점령지에 대한 일본의 군이 설치한 시설물 대가를 지불하고 그제서야 이제 지불하니까 이제 물러나게 되죠. 근데 이게 대만 사건이라고 이제 하는 건데 요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일단 일본군이 이제 그 출병한 이유가 오키나와 때문에 이 오키나와인이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오키나와를 일본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구민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를 했던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 청나라가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 너네들 그 오키나와인들이 일본에 인정해 주고 우리가 인제 그게 잘못됐으니까 배상금을 주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오키나와를 일본과 독립적인 그런 어떤 자신의 조공국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제 뭐죠? 예. 조공국을 인정하지 않고 일본의 그 영토에 속하는 백성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이제 죽었으니까 고산족들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배상할 텐 함으로써 일 오키나와가 가지고 있는 조공책봉의 지위를 이제 중국 스스로 이제 부정을 해 버린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유구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부인하고 유구를 일본의 속국을 인정한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뭐냐면 메이지 유신 정부는 유구를 일종의 인제 뭐냐면 자신의 어떤 이제 지방 현으로 개편하죠. 오키나와 현으로 개편하죠. 그래서 유구 왕국이 멸망되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걷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인 이제 그 조공 채권 관계의 한 축이었던 유구 왕국이 떨어져 나가서 일본 쪽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해결은 청조가 침략자에게 도리어 보상을 해준 것으로 중국의 무력함을 내에도 또 드러낸 것이다. 자 중국 안에서도 자강을 추구해온 양호운동의 성과가 없는 게 아니냐는 회의론도 나타났고 대만 사건에서 외교적 성의를 거는 일본은 이에 대해서 유구에 대한 지배권을 더 강화해 1879년 유구를 오키나와현으로 개편해서 일본 영토로 만들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요게 이제 해방과 세방 논의가 있거든요. 예.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거 예전에 한번 기초에 나왔던 건데 자세한 내용을 강자중국사에 써요. 예 강자 여기는 짤막하게 적혀 있는데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강자중국사 보시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요 내용을 한번 읽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심층 AI를 통해 심층 학습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이 볼게요. 자, 두 번째 인증문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인증번호는 62 번이에요. 두 번째 인증번호 62 번입니다. 예.
잠깐만요. 이렇게 내용이 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해방론 vs 해방론 관련 텍스트의 정리 및 상세 설명, 사료를 요약 없이 그대로 화면에 제시한 전체 전문입니다. 제시된 내용 오픈 쿼트 대만 사건과 그로 인한 유구에 대한 종주권 상실은 조공 관계를 축으로 한 종래의 중화제국적인 세계 질서가 동요하는 첫 단서가 되었다. 이제 중국은 문화적 우월성과 국력을 배경으로 세계의 중심에 군림하며 인접국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동아시아 세계의 구심점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을 고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의 동요를 막기 위한 대응책을 강구하는 가운데 해방과 세방 논의가 전개되었다. 즉, 이 홍장은 중국의 병합까지 생각하며 몰려드는 각국의 대응에 해양 방어의 중요성을 강조한 해방론을 주장했다. 반면 좌종당 등은 서북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토 야심을 더욱 긴급한 위기로 파악하고 육지 방어, 즉 세방론을 주장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방론하고 해방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걸 좀 비교해서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걸 강자 중국사에 있는 내용을 이제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뭐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말로 이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자, 해방하고 세방을 이제 좀 볼게요. 네, 세방. 자, 해방은 해양으로부터의 적을 이제 방어하자. 그래서 이제 주로 영국, 뭐 일본 그런 나라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 했고, 세방은 이제 뭐냐면 그 변경 지역을 방어하자. 주로 이제 러시아겠죠. 러시아. 그래서 여기를 해방론을 주장했던 사람은 주로 양무파 관료들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이용장이죠. 이용장. 근데 세방파를 이제 그 대표적인 주장들은 했던 사람들은 양무파의 비판적인 보수파 관료들이에요. 보수파 관료. 다만 이제 양무파 관료 중에 자중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항상 예의적인 인물이 있잖아요. 자중당은 양무파 관료인에게 불구하고 세방론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또 세방론이 이제 뭐냐면 등장했던 배경이 그 오늘날 신강 지역 있죠. 신강 지역에서 야쿠트 백이라는 이제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 독립 그 국가를 만들었거든요. 동투르키스탄 국가를 만드니까 그 당시 이용장은 저 신강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외딴 지역까지 우리가 통치할 필요 있냐? 그냥 독립을 인정하고 그냥 그것을 거기에 신경 쓰지 말고 모든 이제 그 자원을 저기 바다로 막는데 막자. 왜냐하면 해방을 맞아야지 중국의 요충지 있죠. 뭐 강남 지역이나 북경이나 다 이렇게 방어를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던 건데 자중당은 이거 반대했어. 신강을 잃어서는 안 된다. 신강을 계속 지켜놔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직접 군대를 이끌고 그 야쿠트백이라는 이제 뭐냐 반란사를 진압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신강성을 주죠. 신장성. 예전에는 이리 장군이라고 해서 특수한 장군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 군정 통치를 했는데 이걸 이제 정식 성으로 해갖고 직접 통치를 하게 돼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군정 통치를 했는데 이제는 내지에 있는 성처럼 동일하게 이제 행정국을 설치해서 동일하게 통치하는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해방과 세방이 논쟁을 했다가 그러면 어떻게 했냐?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했죠. 그래서 해방론의 유격을 들어서 앞에서 이제 말한 것처럼 그 북양함대라든지 복고함대라든지 등등 함대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세방파의 유격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 당시 신강 원정을 해서 그 지역을 정벌하고 신장성을 이제 설치했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강성이 지금도 중국에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그때 그 이용장이 주장처럼 신강성을 이제 갖다 버렸으면 지금 신강성은 독립된 이제 국가가 돼 있죠. 동투르키스탄 공화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신청 학습해 보겠습니다. AI를 통해서요. 예. 자, 읽어볼게요. 해방 세방 논쟁. 상세 설명 제시된 내용은 1874년 일본의 타이완 출병 사건 대만 사건을 계기로 청나라 조정에서 벌어진 국가 방어 전략에 대한 중대한 논쟁, 즉 해방 세방론 사이방 논쟁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국방 예산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자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진 청나라의 미래가 걸린 전략적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1. 이홍장의 해방론. 해방론은 해안 방어를 국가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주장 배경. 이홍장은 아편 전쟁부터 타이완 사건에 이르기까지 청나라를 위협하는 주된 세력은 모두 바다를 통해 들어온 서구 열강과 일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강력한 해군력과 상선단을 이용해 중국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부유한 연안 지역, 상하이, 구진 등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논리, 위협은 바다에서 온다. 따라서 국방 예산을 집중하여 근대식 해군, 북양함대 등을 창설하고 주요 항구에 서양식 포대를 건설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방에 대한 입장. 그는 서북쪽 신장 지역은 척박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지킬 실익이 적다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일시적으로 신장을 포기해서라도 그 비용을 해군 건설에 투자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입장까지 취했습니다. 2. 좌종당 조존당의 세방론. 세방론은 변방 요새 방어, 즉 육지 국경 방어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주장 배경. 좌종당은 당시 신장 지역을 점령한 야쿠백 정권과 그를 배후에서 지원하며 영토를 잠식해오던 제정 러시아를 가장 큰 위협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바다 건너 열강은 경제적 이권을 노리지만 국경을 맞댄 러시아는 직접적인 영토 한량을 노리는 더 근본적인 위협이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논리. 신장을 잃으면 몽골이 위태롭고 몽골이 위태로우면 수도 베이징이 위협받는다. 그는 해방과 세방 모두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이벙, 사이벙, 핑청, 국토의 완전성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장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의 팔다리를 스스로 자르는 것과 같으며 이는 더 큰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해방에 대한 입장. 해군의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으나 당장 영토가 넘어가게 생긴 서북쪽의 불을 끄는 것이 더 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논쟁의 결과와 의의. 청나라 조정은 오랜 논쟁 끝에 좌종당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조정은 좌종당에게 전권을 주어 신장을 탈환하도록 명했고 동시에 이홍장의 해군 건설 계획도 일부 승인하는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좌종당은 군대를 이끌고 신장을 성공적으로 수복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는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홍장은 제한된 예산으로 북양함대를 건설했지만 결국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며 해방론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이 논쟁은 근대 전환기 중국이 바다로부터의 위협과 육지로부터의 위협 대륙 세력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보여주는 상적인 사건입니다. 사연 사건입니다. 사료 1. 이홍장의 주의 해발방절. 해방론 타이완 사건 직후 이홍장이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으로 해방론의 핵심 논리가 담겨 있습니다. Open quote 원문은 泰西各国以通商为名 territorially contiguous 横行无忌此3000余年一大变局也臣愚以为欲筹划海防必先以此为要土以外国交涉为要务 Close quote 해석 서양 각국은 통상을 명분으로 영토를 넘나들며 거리낌 없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3천여 년 만에 커다란 변화 국면 나비입니다. 신이 어리석게 생각하건대 해안 방어를 계획하고자 하면 반드시 해군 창설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고 외국과의 교섭을 가장 중요한 임무로 삼아야 합니다. Close quote, open quote, 사료 해설. 이홍장은 서구 열강의 침투를 3천년 만에 대변역으로 규정하며 기존의 국방 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응할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그는 이 전례 없는 위협이 바다에서 오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해군력 강화가 유일한 해법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Close quote. 사료 2. 좌종당의 상소 1875년 세방론 이홍장의 주장에 대해 좌종당이 올린 반박 상소문으로 세방론의 논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Open quote. 东南海防西北塞防两者并重若新疆不顾则蒙布不安腓特山干山西各边时于青年防不胜防即直隶进师以将无延绵之日 Close quote. Open quote. 해석. 동남쪽의 해안 방어와 서북쪽의 변방 방어는 둘 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两者并종. 만약 신장이 견고하지 못하면 몽골이 불안해지고 이는 비단 섬서, 감숙, 산서 등 변방이 수시로 침략당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베이징까지도 편안히 잠들 날이 없을 것입니다. Close quote. Open quote. 사료 해설. 좌종당은 해방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세방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신장을 잃으면 베이징이 위협받는다는 논리를 통해 변방의 안보가 곧 국가 중심부의 안보와 직결된다는 국토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며 신장 수복의 절박함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방과 세방 논쟁 관련된 내용을 봤고요. 청불 전쟁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청불 전쟁은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이 해방과 세방 논의가 일어난 후에 등장한 거야. 예, 여기서 그 세방 해방 논의에 관련된 내용 중에 전후 관계를 예전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만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간에 세방과 해방 논의가 일어났고 1870년대죠. 그리고 청불전쟁은 1880년대 중반에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게요. 자, 청불전쟁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아까 세방과 해방 논쟁 할 때 잠깐 그 지문에 언급되는 그 정도지만 한번 요즘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 그 관심이 많기 때문에 동북아시아 역사기 그러니까 지금 그 동아시아 역사 그 기행도 이 동아시아 안에 동북아시아뿐만 동남아시아도 집어넣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동남아시아 쪽에 문제가 한번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뭐 별도 독립해서 나온 게 보다는 중국하고 관련돼 갖고 제가 생각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교집합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청불 전쟁이에요. 청불 전쟁. 자, 그러면 청불 전쟁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청불 전쟁은 자, 청불 전쟁은 이제 보면 그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고수한 청과 베트남 간의 어떤 식민지를 보유하는 프랑스 간에 일어난 전쟁이다. 그래서 청나라는 베트남하고 예전에 조공채권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자기 종주권을 유지하려고 했고, 프랑스는 베트남을 식민지 해가지고 뭔가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경제 이득을 챙기려고 했죠. 자, 그래서 이 둘 간에 이제 뭐냐면 그 충돌이 일어난 게 청불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 베트남은 어떤 그 왕조였냐면 웅의 왕조였어요. 웅의 왕조였는데 그때 이제 웅의 왕조가 이제 선교사를 박해한다는 구실로 스페인과 함께 베트남의 남부지방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1862년에 베트남과 제1차 사이공 조약을 맺어서 콘친차이나와 동부 삼서, 볼련도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의 남부 지역이죠. 이런 이 식민지를 첫발 디뎠고요. 이어서 이제 뭐 프랑스는 그 1867년에 콘친차이나 서부 세종도 실력으로 병합됐고 그 외에 2차 사이공 조약을 맺어서 콘친차이나 6개 식민지를 만들었다. 그래서 또한 베트남 독립을 규정함으로써 베트남부터 독립을 규정한 이유가 뭘까요? 중국부터 독립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진정한 그 뭐냐면 진정한 것을 베트남 독립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요때 베트남 독립은 중국부터 독립해서 우리가 먹겠다. 우리가 이제 일본의 그는 자준이 일본이 초창기 때 우리나라 자주 독립을 강조한 거하고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독립을 규정함으로써 베트남이 프랑스가 베트남을 사실상 보호종을 삼을 수 있도록 했다. 자, 이는 베트남과 중국의 조공 관계를 부인함으로써 프랑스 측으로서 이 조약 내용을 통보받은 중국은 베트남이 자신의 어떤 중국 종속국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뭐 제1차 사이공조약, 뭐 제2차 사이공조약, 후해조약 등등등 여러 조약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는 베트남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 동아시아 역사기행이나 뭐 이런데 불평등 조약할 때 사이공 조약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뭔지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이런 것들을. 그래서 잠깐 요거를 이제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요거는 저도 잘 모르니까 여기 베트남서는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는 관련된 내용은 얘한테 좀 부탁을 해볼게요.
자, 베트남이 어떻게 프랑스에 의해서 조금씩 먹혔냐, 그 내용을 이제 관련된 조약을 좀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여기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 얘가 읽기는 좀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냥 개요만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제 좀 넘어갈게요. 앞에서 이제 그 1차 사이공 조약이 맺어질 당시에 베트남은 웅회 왕조였죠. 이게 마지막 왕조예요, 베트남에. 그래서 이제 프랑스와 스페인 연합한 데에서 이 웅회 왕조가 패배하고 나서 최초로 이제 맺어진 조약이 불평등 조약이에요. 그때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것은 베트남이 이제 프랑스 선교사들 처형시킨 사건을 계기로 해 갖고 이제 쳐들어온 거죠. 예. 그래 갖고 이때 인제 굴욕적인 조약 내용이 뭐냐. 자, 1 조와 2 조는 카톨릭 포교의 자유를 이제 인정받는 거죠. 앞에 얘기한 것처럼 웅예 왕조의 기독교 박해정 때문에 그 당시에 그 빌미가 갖고 일어났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정을 폐지하고 신앙의 이유로 누구도 박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있고 앞에서 인제 얘기했죠. 영토 화락이 있어요. 그래서 콘치차이나 동부 세계에서 그래서 주로 남베트남 일대의 이제 성들을 프랑스에 하장을 하고 배상금 지불, 그다음에 다낭, 발레, 깡해 세 개 항구를 프랑스와 스페인의 인제 상선에게 개방한다. 다낭은 유명한 인제 그 뭐냐면 그 휴양지죠. 예. 그 외교권 제약. 그래서 베트남은 프랑스의 동의 없이 다른 나라를 조습하거나 영토를 할애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조약은 인제 그 당시 베트남 남부 지역이었던 콘친차이나 지역을 뺏김으로써 상당히 베트남에 큰 타격을 주고 이 조약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서구 열강의 영토를 뺏겼다. 그리고 이후부터 인제 쪼금씩 야금야금해서 이제 영토가 인제 넘어가거든요, 프랑스한테요. 그다음에 인제 제2차 사이공 조약을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걸 인제 있는데 프랑스가 1867 년에 우려구던 콘치차이나 서부 3개 성마저 강제 병합해서 남부 6개 성을 전체 장악했어요. 이게 이제 탐험가였던 프란시스 가르니에가 1874년 통상 문제의 빌미로 베트남 북부의 하노이를 포함한 홍강 델타 지역을 점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때 인제 가르니아가 이제 그때 이제 베트남하고 충돌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됐는데 이 사건으로 베트남 북부에서 프랑스 군사적 우위에 입증되었고 겁을 먹은 이 베트남 조정이 다시 프랑스와 협상을 테이블에 앉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앞에 3개 읽고 또 3개 읽고 그다음에 2차 사이공 조약이 1874년 있죠. 일단은 앞에서 말한 2조 내용 있죠. 프랑스는 베트남 군주의 완전한 독립 주권을 인정한다. 이거는 중국부터 독립이다. 예, 중국을 독립시킨 다음에 우리가 먹겠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종전에 콘치차이나 그 3 개를 더 말했잖아요. 6 개인가요? 예. 종전에 3개 먹고 그다음에 중간에 인제 뭐냐면 또 3 개를 먹고 그랬죠. 그럼 6 개가 됐네. 그래 갖고 요거를 인제 뭐냐면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제5 조는 인제 그 베트남 외교 정책은 프랑스의 외교 정책에 반드시 부합해야 되고 외교권을 이제 박탈하는 거죠. 그다음에 홍강 개혁. 하노이 그러니까 북부 베트남 북부 지역의 홍강을 하노이를 거쳐서 중국云南서까지 외국 무역을 개방했는데 요거는 이제 중국사하고 또 관련돼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세력권을 나눌 때 그 당시 윈난성이나 기주 일대는
프랑스 영역이었거든요. 프랑스 해역권 안에 있었는데 요거는 베트남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홍강 개방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프랑스 영사의 주제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종전의 2조 내용은 베트남이 수백 년 동안 유지되었던 이런 중국의 조공채권 관계를 부정하게 법적 차이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이것이 이제 청벌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돼요. 제2차 사이공 조약이. 예. 그리고 이제 5조는 이 5조 내용을 보면 베트남 외교 정책의 수흥 이거는 프랑스를 보호용으로 만드는 또 결정적 조항이 되었다. 그다음에 후해 조약을 보겠습니다. 자, 후해 조약은 이제 1983년에서 84년에 이제 맺어진 조약인데, 자, 요 배경이 됐던 것이 청불 전쟁이야. 그래서 프랑스 함대가 베트남의 응회 왕조였던 수도였던 후해. 응회 왕조는 사이공이나 하노이가 수도가 아니에요. 이 중간에 베트남에 여기 보면 남북으로 쭉 연결돼 있잖아요. 후해라는 곳이 있어요. 딱 중간에. 거기에 이제 뭐냐면 수도였거든요. 후에서 들어가는 관문인 뚜어왕의 요새를 무력으로 점령을 했고 수도 턱 밑에 프랑스군이 진주하니까 겁을 이제 지닌 베트남 조정이 저항을 포기하면서 프랑스가 내미는 조약에 서명을 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차 후해 조약과 2차 후해 조약 관련된 내용인데 자 1차 조약은 이제 그 베트남 주권을 거의 완벽하게 말살된 가혹한 내용이 담고 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다 해가지고 프랑스 내부에서 비판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제2차 그 후해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보통 후해 조약일 때는 제2차 후해 조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의 이제 면목상 채권을 살려주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보호국가를 명시했죠. 앞에서는 이제 보호국을 이제 뭐냐면 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 제5조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제2차 후해 조약에서는 보호국을 아예 명시해 놓은 그 내용이죠. 예. 그리고 프랑스 총독부가 이제 설치돼서 실질적으로 식민지로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행정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영토를 이제 뭐냐면 그 재편했죠. 이전에 프랑스에 활용되지 않던 북부 tonkin 지역과 중부 안남 지역까지 프랑스 보호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흑개군을 저항세력 소탕할 책임을 진다. 그래서 흑개군은 이제 뭐냐면 중국에서 파견된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민병 조직이라고 보시는데 베트남 북부에서 이제 활약했던 그런 거는 청굴 전쟁 때 큰 활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걸 토벌한다는 구실로 해서 베트남을 이제 베트남의 프랑스 군의 주둔과 군사 활동을 이제 전적으로 수용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베트남 완전한 식민지에서 분할 통치했다. 콘치차이나 지역, 안남 조약, 통킨 지역 이렇게 이제 있고 콘치차이나는 1차 사이공 조약, 안남과 통킨은 후해 조약 이렇게 해서 보호용으로 삼았죠. 그리고 청나라 종주권 완전히 상실됐고요. 그다음 프랑스랑 인도차이나 연방을 형성돼서 후에 이제 뭐냐면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까지 붙어서 인도차이나 연방을 구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응회 왕조는 어떻게 됐냐? 응회 왕조는 살려줬어요. 네. 그래서 명목상 응회 왕조는 살려줬어. 왜냐하면 이제 프랑스가 그 베트남을 그 식민지 할 때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판일 병합으로 이렇게 병타로 식민지 한 게 아니라 일종의 명목상은 보호국화 시켜갖고 이제 식민지 했거든요. 실제 보호국이면 식민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국의 수장으로서 웅의 왕조의 그 왕을 인정해줬죠. 예, 살려줬고 그걸 왕을 내세워서 일종의 이제 뭐냐면 베트남인들의 어떤 반발감을 무마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후웨이 조약과 그 다음에 제1차, 2차 사이공 조약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계속 볼게요. 자, 1980년 베트남 제가 조공사령을 보내오면서 원조를 요청하자 청주에서 이를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부심했다. 그래서 청주와 프랑스는 베트남 지위를 둘러싼 외교 공방을 거듭한 가운데 흑기군이 1982년 흑기군의 프랑스 강상 조사의 활동 방해 구실로 프랑스가 하노이를 점령했다. 자, 흑기군은 이제 태평 천국을 진압한 그 일부가 베트남 운남 국경에 정착된 부대인데 엄밀히 말하면 국가 공식 부대는 아니고 민병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련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 흑해군이 청불 전쟁 때도 베트남 북부를 중심으로 활약을 했던 그 부대들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제 흑해군의 프랑스 조사대대 활동 구실로 프랑스가 하노이를 점령했고요. 이에 이제 청조도 그 정규 육해군을 이제 베트남에 파견했다. 한때 프랑스와 청의 무력 대응을 회피한 타결책을 취했으나 프랑스의 내각 고체와 더불어 프랑스는 본격적인 준비를 했다. 그래서 그 밑에는 이제 그 관련된 음 뭐냐면 청보 전쟁 관련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 갖고 여기 인제 그 중간중간에 이제 이용장 포니에 협정도 맺어줬고 그다음에 천진조약도 맺었어요. 우리 천진조약은 인제 우리도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천진조약은 여러 조약이 있지만 프랑스와 베트남 간의 조약이에요. 예, 천진조약 여러 가지 중에 요 내용들이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요. 자, 요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사실관계만 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그냥 읽어나 좀 보겠습니다. 예. 네. 한번 읽어 볼게요. 다음은 요청하신 이미지 속 텍스트를 그대로 화면에 옮긴 전문입니다. 베트남 북부의 프랑스군은 1883년 수도인 후에까지 압박하여 후에 조약을 체결했다. 그 내용은 프랑스가 베트남에 대한 보호권을 가지고 중국을 포함한 모든 외국과의 관계를 관장하며 통킹에 접한 일성을 할양하고 프랑스군이 송코이 유역을 무기한 점령하고 베트남군이 통킹에서 철수하며 세계항을 개항하고 프랑스군이 흑기군을 토벌한다는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강경한 주전론에 대해 프랑스의 공격에 적극 대응키로 하고 흑기군을 공식 인정하여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하여 1883년 12월부터 송코이 삼각주 일대에서 양측의 1차 무장 충돌이 일어났다. 여기서 프랑스군이 승리를 거두어 송코이 델타 지대를 장악했다. 청조 내에서는 주전론자들이 지구전을 옹호한 강경한 저항을 주장했지만 이홍장은 프랑스와의 화의를 추진해 이홍장 푸르니에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의 내용은 프랑스의 베트남에 대한 보호권을 규정한 후에 조약을 승인하고 중국군 철수, 프랑스의 청영토 불침범 등을 포함한 것으로 청조 내에서는 이홍장에 대한 규탄이 빗발쳤다. 그런데 베트남 현지에서 이 협정의 실행 단계에서 군대 철수 문제를 둘러싸고 양자 간의 분규가 빚어져 다시 전투가 재개되었고 협정은 무의로 돌아갔다. 이후 재개된 전쟁에서 프랑스 해군은 승전을 거듭했다. 육지에서는 중국과 프랑스가 승패를 겨루는 가운데 청조 안에서 1884년 말부터 강화론이 일어났다. 프랑스도 강화에 동의해 1885년 4월 전쟁이 종결되고 양국은 천진조약을 맺었다. 천진조약의 내용은 프랑스와 베트남 간의 조약을 중국이 인정하며 중국과 베트남 간의 변경무역을 개방해 통상창을 열고 특혜 관세를 인정하고 청조 남부의 여러 성의 철도를 부설할 때에는 프랑스 업자와 상의한다는 등의 것이었다. 이로써 후의 조약을 중국이 승인하게 되어 중국의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이 상실되었다. 유구의 경우는 중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중국의 본토 방위에 그다지 기묘하지 않았으므로 그곳에 대한 종주권 상실은 그런대로 덜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 상실은
중국 본토 방위에 중요한 울타리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여겨져 중국 측으로서는 큰 충격이었다. 그래도 20여 년간 추진되어 온 양무운동에 무슨 성과가 있느냐는 비판적 여론도 나타났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양무운동이 완전히 파탄되었다는 인식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무력의 열세를 보강하기 위해 해군력을 중심으로 하는 군사력 증강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양무운동이 지속되었다. 필요하시면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자, 여기 내용 중에 이제 종주권이 넘어가 프랑스 베트남의 종주권이 프랑스에게 넘어간 내용을 관련된 내용 청진 조약이 있는데 그 청진 조약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좀 볼게요. 자, 요것만 이제 좀 학습하고 나서 시도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요청하신 청불전쟁 종결 및 1885에 대한 설명과 조약 원문 중심 해설을 요약 없이 그대로 제시한 전문입니다. 청불전쟁 킴포전쟁을 마무리 짓고 중국이 베트남에 대한 종주권을 공식적으로 상실하게 된 결정적인 조약인 1885년 틴조영, 청불전쟁의 종결. 프랑스는 1884년 후에 조약을 통해 베트남을 완전한 보호국으로 만들었지만 베트남의 오랜 종주국이었던 청나라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나라는 흑기군 등 베트남 내 저항 세력을 지원하며 프랑스와 대립했고 이는 결국 1884년 8월부터 1885년 4월까지 약 8개월간 지속된 청불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전쟁에서 청나라는 육지 전투에서는 일부 승리를 거두기도 했으나 프랑스의 막강한 해군 옆에 푸겐 함대가 괴멸되고 타이완이 봉쇄당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양국은 더 이상의 전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여 청나라의 이홍장과 프랑스의 스파트노트가 대표로 나서 투찐에서 강화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파샤카 투찐 조약 원문 핵심 내용 및 해설. 이 조약의 공식 명칭은 중프시냐 총파싱유이며 총 1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시하신 내용과 관련된 핵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자, 요거는 베트남에 대한 제가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좀 시간 관계상 볼게요. 그래서 2조 내용을 보면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 베트남을 보호국을 만든다. 후해 조약을 청나라가 공식적으로 인정했죠. 후해 조약 앞에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베트남에 대한 행사해 온 모든 종주권과 조공 관계를 공식적으로 이제 뭐냐면 영원히 포기한다는 그 내용이 2조에 명시해 놨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6조에 보면 국경 무역 및 통상 규정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 윈남, 강시, 통킹, 베트남 북부에 접하는 국경 지역의 통상 도로를 개설한다. 이렇게 있고 무역에 관련된 규정이 있죠. 그래서 베트남 북부와 중국 서남부 간에 국경 무역을 공식화한 내용인데 프랑스는 이걸 베트남 발표하면서 자국 상품을 중국의 내륙에 판매하는 어떤 경제 통로를 확보하려고 했다. 그리고 특혜 관세를 또 인정받음으로써 프랑스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고 했다. 그리고 이제 프랑스 세력권 표시할 때 주로 강남과 중국의 이제 윈남과 강시까지 이제 세력권으로 이렇게 표시되잖아요. 이거와 연결돼서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 7조는 철도 부설권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훗날 만약 철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외부부터 기술과 자금을 모집한다면 응당 프랑스와 상의하에 처리해야 된다. 아, 그래서 이제 있는데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이제 청나라가 남부 지역, 특히 베트남을 인접한 이 윈난성 등의 철도 부서할 경우에 프랑스 자본과 기술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제 주겠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중국 서남부 지역의 이걸 독점적으로 확보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고요. 서구 열강이 이제 중국의 각지의 세력권 분할의 어떤 신호탄이 되었던 것이 그 내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랑스의 이제 중국의 어떤 이제 세력권 확대에 대항해서 중국민들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뭐냐면 그 벅국, 이 프랑스의 벅국이라고 했죠. 그래서 반벅국 운동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그 당시 반벅국, 파고라고 하죠. 중국어로 반벅국 운동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당시 반러시아 운동과 이제 이렇게 두 축이 이루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어떤 혁명 세력이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건데 요거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조약에 의한 결과를 보면 중국의 베트남 종주권 완전 상실, 그리고 프랑스의 이제 인도차이나 지배권 확립, 그리고 중국 분화의 서막이 되었다. 예, 가분의 어떤 서막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천신조약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봤고요. 좀 있다가 이제 좀 쉬었다가 청일전쟁과 그 영향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시모노세키 조약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모노세키 조약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초에 나왔죠. 그 자체에 이제 독립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었다가 다시 진행할게요. 예.